네, 안녕하십니까? 2024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포럼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연구교수 홍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되어 올해 네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 제4차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부의 주제는 초중 영재교육 어떻게 하나이며 2부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4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의 시작을 정현철 포럼 준비위원장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을 준비를 맡게 된 정현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는 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황이 2002년도부터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시작됐다가 2013년도에 피크를 찍고 지금 계속 하락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2013년에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대중의 관심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재교육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좀 영재교육과 관련돼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붙였지만 좀 좌담의 성격으로 이걸 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한국영재학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 포럼을 갖다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4차에 관한 그 포럼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과학영재교육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과 좀 개선 방안 그런 걸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고등학교급 영재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과학고 영재고 문제들을 조금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초, 중 등에서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으로 원래는 이 포럼의 대장정을 끝내려고 했는데 급하게 좀 특별 세션 비슷하게 이제 오늘 2부에서 진행될 과학고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된 그 의견들을 갖다가 한번 좀 모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별 세션으로 좀 들어와서 전체적인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하튼 뭐 여기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재교육의 좀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좀 고민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포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지난번 3차 때 과학고 영재고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 포럼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좀 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논의하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 영재교육 발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도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겠지만 좀 열띤 토론을 통해서 발전 방안이 잘 도출되었으면 하는 것 같은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연은 초중 과학 영재 교육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최수영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최수영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이렇게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정현철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영재 교육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장을 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지혜를 모아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이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과학영재교육 포럼을 개최해 주신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과 그리고 한국영재학회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 이력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제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너무 이상해서 사실 보통 이 페이지를 넣지 않는데 굳이 제가 이 페이지를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 제가 바로 그 영재 교육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하고자 이렇게 그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었는데요. 그 대구에서 그냥 평범한 그냥 좀 공부를 조금 잘하는 그런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 대구에서 이 영재 교육이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래 대구시에서도 좀 과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 좀 성적을 좀 내보자 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당시에 영재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제가 수혜자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중3 여름에 이 대한수학회에서 개최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계절학교 여름학교에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가서 이 세상에 수학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세상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정말 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수학자로서 성장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영재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수학 같은 거 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입시하던 그런 친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수학자로 성장을 한 거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그런 모델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훨씬 낫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난 이후부터 올림피아드나 뭐 영재원이나 여러 가지 그 영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마땅한 해법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 같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느끼고 있는 거와 그리고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사회의 요구와 학문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만,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 교육을 잘 받고 잘 성장을 해주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혹은 사회 아니면 전 인류 레벨로 봤을 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우수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일관성과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100년지 대계라는 굉장히 모두가 약간은 너무 틀에 박힌 그런 말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 말이 우리 모두의 합의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교육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인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저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포자라는 말이 제가 학생 때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더니 요즘은 자기가 수포자인 게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수포자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의 유행어에 가까운 말이라서 뭐 그렇게 심각한 의미를 주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사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입학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입학처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세미나 같은 거 가면 항상 모든 세미나의 첫 시작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교육 과열화도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위한 우수 인력 자원의 확보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학, 과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술들이 수학, 과학을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이 수학, 과학에 대한 그 수학, 과학을 잘 알고 또 수학, 과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래 IMO 이제 그 한국 대표팀 단장으로 IMO를 다녀왔어요. 원래는 영국에서 열렸었는데 이제 제가 첫 IMO를 갔던 게 그때는 부단장으로 2015년도에 태국에서 열린 대회를 갔던 게 첫 부단장 참가였고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서 이제 원래 그 단장 대회로 이제 단장으로 이제 IMO로 갔었는데요. 그 10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제가 원래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그 1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대회, 그러니까 IMO 자체는 워낙 중요한 대회니까 막 작은 경쟁들이 펼쳐지고 이 IMO에 약간 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참가하는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최근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뭐 이렇게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10년 전에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자체도 그 IMO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많이 없어서 다음에는 뭐 어떤 나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서로 이렇게 떠미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 원래 IMO를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레벨, 정부 레벨에서 이 IMO 대회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게다가 서로 이 IMO를 개최하려고 그래서 막 이제는 서로 투표도 하고 막 그런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리고 이 대회를 지원을 하려고 막 소위 말하는 IT 업체라든가 금융 업체들이 서로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IMO가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가 그걸 풀 수 있느냐, IMO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핫했을 정도로 그래서 뭐 AI가 이번에 문제를 풀면 1,000만 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상금을 걸기도 걸고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원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이 수학 경시 대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오는 학생들의 만약에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입시에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수학 과학의 중요성, 이 AI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수학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재 양성이 결국은 어떤 인재를 키우냐 하는 게 하나의 전쟁처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초 수학 교육이 소위 말해서 재래식 무기 를 준비를 하는 거라면 이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 영재를 키우는 것은 일종의 비대칭 무기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사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기초 수학 교육도 중요하고 영재 교육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정현철 원장님께서 2013년도에 최고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재 교육이 결코 부족하거나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1983년도 첫 과학고 개교를 한 이래로 1988년도 처음 국가 과학 올림피아드 참가하고 98년도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개원하고 2000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제 IMO 같은 그런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한국에서 개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2003년도 영재학교 개교되면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꽤 옛날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서 사실 인프라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굉장히 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로 한정만 시켜도 지금 정부에서 9개 올림피아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매번 갈 때마다 저렇게 발대식도 크게 열어주시고 갔다 오면은 또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가끔씩 대통령님도 오셔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주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영재 교육도 그동안 체계적으로 잘 키워왔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IMO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88년도에 22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대충 한 50개 정도 나라가 참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했었습니다. 상위 50% 정도의 그 대한민국 그 영재 교육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5등 밖으로만 나가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당연히 3등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국가도 참여하는 국가가 지금 100개가 넘거든요. 106개 정도가 참가하는데 거기에서 3등 정도니까 이제 전 세계 3% 정도의 굉장히 높은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IMO 성적들은 사실상 굉장히 그 나라의 영재 교육의 그 실력을 얘기하는 어떤 바로미터 같은 거라서 의미가 있는 성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의 이 국뽕에 취해보기 위해서 잠깐 넣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조금 삐끄덕삐끄덕거리는 게 시작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번 최근에 그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 뭐 과학 올림피아드 강국의 옛말 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하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순위를 막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도 보면 굉장히 성적이 좋잖아요. 그죠? 2019년도 보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전부 다 1위 성적이고 사실 수학도 3위였지만 당시에 그 중국하고 미국이 1등 공동 1등을 했고 한국이 3등을 했는데 총점으로 1점 차이였습니다. 딱 1점 때문에 3등을 한 거라서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막 떨어지더니 원래는 수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성적이 조금 많이 나빠진 형태가 보였죠.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중 영재 교육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올림피아드 성적이 좋아지고 올림피아드는 사실 영재 교육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영재 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영재 교육의 결과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게 올림피아드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재 교육은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초중 영재 교육 위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영재 학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재 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재 교육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 교육원이 있고 대학 부설 아주대학교 영재 교육원처럼 대학 부설 영재 교육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재 교육에서 통과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영재 학교로 진학을 하는 그리고 혹은 과학부로 진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영재 교육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림피아드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잘 해왔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뭐 부족한 물론 모든 어떤 시스템이 뭐 완벽하겠냐마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굉장히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축적된 영재 교육 노하우로 쌓았고 스템 교육 노하우로 쌓았기 때문에 실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는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와 같이 이렇게 영재 교육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수학자나 과학자로 성장을 하는 그런 다수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일단은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외부에 특히 요즘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감을 사실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당신이 지금 폰트가 약간 안 맞아서 글자가 좀 깨진 거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당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는다는 걸 누가 보장하냐. 이런 식의 좀 반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고 이렇게 많은 또 사회적인 또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도대체 영재원에서 배우는 게 뭐야? 영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야? 뭐 이런 식의 오히려 공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 또 영재원에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 세상에 진짜 존재하지 않는 저만의 아이디어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외부에서 보면은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분 나빴던 말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영재원에 가서 배우는 게 입시에 도움이 안 돼요. 뭐 학원 숙제 해야 돼서 영재원에 빠질게요. 뭐 혹은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재원 시험을 쳐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재교육 우수하다. 혹은 아니면 이렇게 쓸모없다.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사실은 그 갭을 해결하는 게 사실 오늘 이 포럼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 물론 더 많이 그 프로그램을 더 개선하고 시스템도 더 좋게 하고 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더 교수님들이나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게 만들어 봐야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대중한테 퍼지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를 조금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영재 교육이 그 불편한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아까 제 스스로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 영재 교육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전히 대중에 나가면은 영재 교육을 굉장히 나쁜 아주 사악한 이기주의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영재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실제로 굉장히 눈부신 정말 성과를 거두어 온 건 맞지만 당시에 실제로 좀 과열되었던 면도 없지는 않고요. 제가 뭐 사실 2000년도만 해도 거의 대학별로 경시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막 각종 경시대 학원들 많고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이 과열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10년에 당시 교과부에서 이제 이런 경시대 실적을 일체 학생부의 기재를 금지를 시키고 2014년도에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영재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선행으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저 법에서는 영재교육은 제외다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이 사회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영재원이나 뭐 예를 들면 영재학교 같은데 입시 문제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올림피아드 느낌이 나는 문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올림피아드는 사교육에서 배우는 거 아니냐. 이건 무조건 빼야 돼.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내용 나온다. 이거 사교육에 가서 더 쉽게 배우는 거 아니냐, 빼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영재교육이 있으면 사교육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 영재교육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영재 학급 같은 데서 사실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그때는 영재 교육이 진짜 완전 초창기 시절이라서 그냥 뭐 정석 같은 거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내용 배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물론 그렇게 선행학습을 하겠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재 교육도 이런 극단적으로 뭐 선행학습이나 뭐 이런 올림피아드 같은 걸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배워야 되는 내용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입시 시장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우수한 학생들도 이렇게 뭐 교육은 영재 교육이고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입시 같은 거 생각하면 또 다른 또 사교육을 배워야 되는 그런 약간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영재 교육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올림피아드를 따고도 대학 입시 탈락을 하고 있고요. 그 올림피아드 금메달 따는 게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게 그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작년에 수학의 경우에는 올림피아드 금메달 딴 학생 3명이 전부 다 수학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대표로서 IMO 금메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 그거는 그 친구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입증을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친구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입시 준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내신 따로 하든 수능 따로 하든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입시 부담이 심화되니까 심화된 학습을 할 동기는 감소되고 영재 교육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레벨로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 때 공부를 받은 게 물론 지금 현재 카이스트는 제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카이스트는 뭐
그걸 반영을 해준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일반적인 대부분 학교에서는 입시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초중학생들이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또래 중에서 정말 우수한 애야 입증하기 위해서 영재 교육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 실제로 거기 가서는 배울 수 있는 거라든가 그 가서 뭐 하는 활동들이 나중에 자기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된 학습을 할 동기는 감소되고 단지 입시만을 위한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학교 입학해도 내신 교육에 사교육을 잡았냐.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이 문제라면 그럼 사교육은 해결되었냐.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비 1인당 연평 사교육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사교육비 총규모도 계속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제가 최근에 좀 놀랐던 게 요즘 이제 그 저희 애도 지금 한 이제 4살 정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인스타에 많이 뜨는 게 뭐냐 하면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재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영재원을 가야 되고 영재원을 가기 위해서는 무슨 학원을 가야 되고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무슨 학원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농담 아닌 농담처럼 막 그렇게 막 도는 게 있어서 아유 뭐 참 사람들 참 과열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게 이렇게 말처럼 정립이 돼서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학원을 들어가려면 4살 때 시험을 한번 볼 수 있고 7살 때 시험을 한번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그 학원에 9,000명이 시험을 봤답니다. 근데 그중에 300명 뽑아서 그 학원을 간답니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사교육을 받기 위한 사교육을 받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조기 교육이나 이런 그 교육들이 왜 심해지냐 하면 저는 일종의 명품백 쇼핑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 일종 사치잖아요. 나는 우리 애를 이런 걸 시킬 수 있어. 약간 이런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저 그 옆에 애들은 받고 있네. 근데 내 애는 안 받고 있네. 그렇게 해서 또 걱정하고 또 그래서 시키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받으니까 갑자기 안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또 걔는 또 소외되고 약간 이런 진짜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나름 영재교육 전문가라고 여기서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애 학원 안 보내냐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입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즘 의대 입시가 엄청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초중 영재 교육까지 영향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의대 입시 때문인데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잘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느냐? 지금은 의대를 가야 인정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일종의 트로피인 거죠. 너가 수학을 하고 싶어? 그럼 의대를 가. 그리고 자퇴해서 수학을 해. 변호사를 하고 싶어? 의대를 가. 그리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를 해.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의대가 문제가 가고 있는데, 자, 정작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 이런 노력들을 하는 수많은 우수한 선생님들, 이 영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욕이 너무 저하됐죠.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는 진짜 누가 부리는데 돈은 누가 다 벌어가는 그런 현재 악순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입시는 좀 구별해서 앞으로 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히 영재 교육을 계획할 때는 그런 교육 너무 입시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교육 그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 애가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입시의 어떤 문제를 너무 하기 위해서 교육의 본질을 흐트리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끝나고 그 여러 토론에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영재 교육을 계속 오래 하는 중에 이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뭔가 이 그 좀 큰 틀을 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뭔가 딱 뭐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특히 교육 문제는 특히 그렇잖아요. 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저걸 하려고 하면 저기 문제 생기고 또 문제 하나하나들이 너무 크니까 밸런스 잡다 보면은 다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좀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스템 문제에 너무 힘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교육 자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 영재교육 시스템은 충분히 훌륭하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교육을 너무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이 문제라고 해서 사교육을 때려잡겠다고 나서는 순간 어떻게든 사교육은 더 살아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렇게 너무 과열화하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교육도 그렇고 영재 교육도 그렇고 시험이 쉬워지고 배우는 것을 적게 하는 그런 방향만 갔었거든요. 예를 들면 영재 교육 입시도 막 선행 학습 이런 걸 막 따지면서 이거는 뭐 애들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왜 시험 문제 내 하면서 계속 그 영재 교육 기관들만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질수록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만 더 키워주는 결과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교육에서 조금 더 이 초중 영재 교육의 방향도 조금 더 고급화 그리고 공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그래서 굳이 사교육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뭐 입시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과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수학 과학 교육을 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받는 의심이 그거예요. 수학 과학 이렇게 영재 교육 우리가 그 영재 교육 공격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그거잖아요. 너 그렇게 국가에서 세금 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더니 다 의대 가는 거 아니냐 막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데이터를 보면 그런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수학, 과학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거 저희 2021년도까지 IMO 대표들의 그 입시 그 통계인데요. 실제로 의대에 진학한 통계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81%가 전부 다 수학 전공으로 다 진학을 했고요. 그나마 이 의대로 간 친구들도 지금 이 수학과로 오히려 전과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오히려 수학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 수학에 관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림피아드 대표까지 될 정도면 수학을 싫어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간 친구들은 오히려 더 수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너무 이런 영재 교육이 의대로 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재 교육은 이제 교육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공감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한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만큼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행정 문제로 보지 말고 그래서 작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막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대학이나 영재교육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억압하면서 나가면은 진짜 너무 누더기가 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만큼은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는 조금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러니까 왜 요즘 애들이 그렇게 사세고시, 칠세고시를 보느냐 그런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해서
이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더 좋은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어쨌든 그런 성취를 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 던져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교육 문제가 뭐 오늘 같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린 기회를 정말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교육 문제는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옹호하면은 와 저 사교육 그러고 또 막 뭐라고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면은 아 저 현실을 모르는 사람 이러고 약간 뭔가 이 대금기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포럼을 통해서 보다 우리가 이 영재 교육 특히 혹은 좀 보다 일반적인 수학 과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자주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초중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주제 강연을 해주신 최수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과 패널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센터장님께서 좌장으로 자리해 주셨으며 토론은 서울대학교 송진웅 교수님, 다음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정현철 포럼준비위원장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진석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광양중앙초등학교 최현 교장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류지영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지영입니다. 방금 그 일부에서 발표에서 아주대 최수영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영재교육 그리고 IMO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영재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여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제 본인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자리들을 토론의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각계의 대표로 지금 와 계신데요. 토론 이 자리에서 좀 더 이런 초중 영재 교육 그리고 우리 영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이제 패널 분들은 각자 5분씩 본인의 의견을 본 발표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그 발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이 함께 자유 토론으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송진웅 교수님이시고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송진웅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저는 영재교육 혹은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자의 입장입니다. 지지를 하지만 비판도 한다. 제가 1990년부터 대학 과학교육 분야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영재교육으로 논문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저의 일반적인 그런 스탠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교수님의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별도의 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련되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또 우리 영재교육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1분이 지나갔네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매우 정치 사회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치보다도 더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연유에서 우리가 옛날에 고교 평준화도 도입되었고 또 그것에 문제점이 생겨서
경기과학고가 처음 과학고로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수원에 생긴 이유도 그렇고 최초의 영재학교도 서울이 아닌 부산에 세워진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는 영재학교가 8개, 과학고가 한 20개,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라고 한 120여 개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에코티와 그 다음에 엑설런스의 이 논쟁, 이거는 끊이지 않는 문제고 또 항상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에 과학고 영재학교는 우리 교육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매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과 수월성에 대한 어떤 좋은 케이스를 주고 있고, 우리 최세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 또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영재 교육 또한 혹시나 획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과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사 양성 시스템과 교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다양성과 그 수월성을 그 틀 안에서 녹아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과정이 매우 훨씬 더 자율화될 필요가 있고, 또 과학고등학교 역시 혹은 그걸 준비하는 혹은 그 이전의 단계인 여러 초중학교의 영재교육 또한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교육에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성을 학교에 확산시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재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 또 있고 그 학원에 학원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고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을 데려갔는데 너무 늦었다고 한 얘기를 들었고, 제가 누구죠? 그 이준희 교수님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데려갔더니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 사교육을 없앨 것이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신념인 것 같아요.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최소화하거나 사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역시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다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사고 학생들도 주말에는 학원에 다 간다고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실은 동료 학생들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동료 학생들한테서 배우는데 우리의 그 시스템이 동료 학생들에서 서로 돕고 배우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지 않는가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학고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지적하셨는데, 조기 졸업의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고 내에서 혹은 영재교육 시스템 내에서 다양성을 더 확보하고 더 창의적이고 오래가는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입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많은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IB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과학고 시스템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연계될 필요는 없고 일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재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 이 영재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된다. 특히 초중등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어떤 계기가 될 때 우리나라의 이 과학고나 영재 교육 시스템을
개도국의 ODA 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이 영재교육 시스템을 그 나라에 개도국에 지원해주고 그것을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나라를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과학영재교육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더 분발을 촉구드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판적 지지자로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지자 쪽에 가까우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K 영재 교육으로 수출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토론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포럼준비위원장이신 정현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짧게 좀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최소영 교수님은 아마 몸소 영재셨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문제 제기나 아니면 문제 해결 방안이나 그 큰 틀에서는 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송준훈 교수님이 영재라는 타이틀을 좀 떼버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영재라는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에 부정적인 효과거든요. 어떤 경우에 제일 안 좋냐 그러면은 그 라벨만 남고 안에 속은 하나도 없을 때 가장 큰 폐해가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나라 영재교육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중등 영재교육은 사실 영재교육의 근간이죠. 가장 자기의 어느 분야에 좀 재능이 있느냐 하는 것들도 파악하는 시기고, 그런 것들을 잘 길러 나가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큰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제대로 영재를 발굴해 갖고 교육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초중 영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인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좀 문제인데요.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가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초기에는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전면적인 좀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학생들 누가 털을 못 달고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그 분야에서 제일 우수한 애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영재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관 중심으로만 돼 있고, 정작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는 영재라고 하는 틀 내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유연화시킬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폐해는 뭐냐면 단기간에 영재를 먼저 선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영재교육이 이루어져 오면서 오로지 선발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뽑을까 저렇게 뽑을까 뭐. 그때마다 사교육은 계속 들썩들썩거리고, 어떻게 바뀌던 간에 단기간에 영재를 선발한다,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교육을 뭐 유발한다라는 얘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거 영재교육이 없어진다고 해갖고 사교육이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선발에만 집중돼 있고 도대체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는 아무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영재교육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렌즐리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영재는 없고 영재 프로그램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재에 맞는 프로그램을 미리 좀 잘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초중 영재교육기관으로는 주로 이제 비정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재학급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이 있죠.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있고. 근데 좀 두 기관이 좀 저는 역할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는 시도 중심의 영재 교육을 교육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학교를 중심으로 뭐 영재 학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과학기술부가 영재 교육을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특히 27개 그 대학 부설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게 왜 굳이 거기서도 학생들을 선발해 갖고 교육을 할까 하는 거죠. 만약에 지역별로 영재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학의 좀 전문성을 살려서 해당 지역의 영재 학급을 다니는 학생들이 더 도전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와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 일반 학교에서는 시설이나 또는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제공해주기 어려운 교육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좀 이런 것들이 좀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육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다양하고 수준별로도 또는 분야별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또 토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주 포럼 준비위원장님답게 시간을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셨습니다. 정현철 위원장님께서는 영재교육에서 지금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영재교육진흥법이 지금 이제는 한번 실정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선발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시도 중심 영재 학급과 대학 부설 간의 그 어떤 운영 체계에 있어서 이원화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토론자이신 건국대학교 진석원 교수님께서 5분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시간 잘 지킨다는 거에 굉장히 회의적인 뉘앙스를 느꼈는데 평소에 잘 못 지키는 좀 특성이 있어서 최대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최준 교수님 발표 참 즐겁게 들었고요. 즐겁다는 얘기는 그냥 많은 것에 공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예. 특히 시작을 교육의 기능, 중요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재교육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공감을 또 많이 했었고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영재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재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목적,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이라는 차원에서의 목적, 그 두 가지가만 우리가 영재교육을 애초에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영재교육이 여기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다들 별로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전보다 더 아닌 것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최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대 광풍이거든요. 사실 아주 최고의 수준의 어떤 두뇌를 가진 우수한 인재가 의료인이 돼서 의사가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없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우수한 인재들의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고 있다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심각성이 정말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 2024년도 데이터로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수학능력 시험 어제 있었죠. 네. 자제분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2024년도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 아이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수능 상위 1% 아이들이 어디로 대학을 갔나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87.5%가 의대를 갔대요. 그럼 나머지 12.5% 어디 갔냐?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그걸로 다 끝났어, 100%가. 기타 이공계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자연계획이에요. 자연계 학생들.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 4명의 대학 교수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 아주대, 건대는 공교롭게 의대가 있는 대학이네요. 여기는 그 1% 중에 아이들이 몇 명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카이스트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의대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지속되면, 카이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 전에 우스갯소리를 했었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나 배워야지. 이런 일이 정말
소위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다 시간 다 가겠네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인 이유는 의대라고 해서 이제 대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의 제목으로 잡은 것이 교육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교육적 대처 방안이라고 써놔서 교육적인 문제로 해결은 안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 전체적으로 달려들어야만 해결이 될까 말까 한 문제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의료 관계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오랫도록 지속되고 있는 게 의대 정원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길게 갈 수는 없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의대 정원은 늘어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런 의대 광풍의 핵심이 아까 최승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일종의 트로피 효과. 내가 의대에 가지 못하면 뭔가 최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효과 분명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단순히 트로피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트로피는 일종의 명예인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런 것에 달려든 이유가 명예가 아니죠. 더 큰 상이 있단 말이죠. 의대라고 하는 진학의 문제도 사실은 트로피 이상의 부상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함에 대해서는 최근 또 통계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즘 의사는 사실은 정년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길게 잡아서 50년 쭉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의사의 연소득을 50년만 쭉 벌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상금의 한 절반을 벌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대 광풍이 사그러들지 않는다,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우리 사회가 달리도록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재교육 분야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자세히 말씀 안 주셨지만 오늘 그 정현철 박사님께서 사실은 토론 원고에 써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영재교육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핵심과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보태면 지금 왜 우리 영재교육이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학생들에게 외면받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특히 과학영재교육이, 물론 과학만 아니에요,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 국가적인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학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이 다시 사라져버리고 남는 게 메이커 교육만 남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학, 과학에 대한 학습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껴야 될 아이들에게 붙들고서 그냥 뭐 만들기 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즐거움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은 발명만 가도 다 하는 거를 영재교육원으로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재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과학적인, 수학적인, 학문적인 즐거움을 느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남아서 이공계의 훌륭한 과학자로 남으려면 그런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능이 못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잠시 이제 그 청취자들 중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1%, 상위 1%는 정시를 본 학생은 상위 1%잖아요. 수능 1%입니다. 네. 수능. 여기에 과학고애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를 못 보기 아까 그래서 혹시 카이스트는 그럼 상위 1% 안 오나 이런 착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카이스트는 거의 수능이 대부분이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성훈 교수님께서 실제로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육 과정, 그런 내용들이 정말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그 영재 아이들의 내적 즐거움, 내적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아주 묵직한 그런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는요, 현재 광양중앙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데, 우리 최형 교장 선생님은 또 영재 장학사님으로서 영재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행정적인 그 체제도 많이 보셨고 영재 교육의 학생들도 가르치고 해서 가장 현장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최형 교장 선생님의 토론 원고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광양중앙초등학교 교장 최현입니다.
전남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 영재교육의 변방일 수도 있겠다는 자조적인 느낌도 드는데, K-에듀 글로컬 미래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남교육청이 전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초중과학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본 포럼에 이렇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학교와 지역청 단위의 영재교육원에서 강사, 전담교사를 거쳐서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 업무를 전담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최근에 복귀를 했습니다. 또 자녀교육으로는 저희 자녀가 시영재교육원,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두루 경험해서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원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토론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소영 교수님이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직 영재교육의 실상을 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전남교육청의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현 주소 그리고 이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다루는 거대 담론을 토론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재능 개발을 목표로 도내 22개 모든 시군의 독립 영재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영재교육원에 초중등 정규교사 38명을 배치했고 과학영재 실무사를 22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자연, 인문, 예술, 정보, 발명, 융합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초등 200시간, 중등 100시간의 수업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좀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128개 학급, 중학교에 50개 학급, 고등학교에 예술영재 1개 학급,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 영재 4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수요에 따라서 증감이 있긴 한데 전체 학급 수는 최근 소폭 증가 추세에 있고 학생 이수율은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1.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급의 형태는 정규 학년제와 수시 학기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는 영재교육의 진입에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리고 선발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7개 시도 공통 개발하고 있는 문제해결력 검사, 창의성 검사, 영재성 검사 문항을 시도 상황에 맞추어 정선해서 그 타동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 예술 영역은 실기와 면접을 강화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입과 수혜율 확대를 위해서 선교육 후선발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영재교육 대상자의 중도 이탈률은 코로나 이후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각 영재교육원에서는 창의적 산출물 발표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일에 도 전체 산출물 발표와 창의력 대회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량 신장을 위해서는요, 생애 주기별 단계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레벨업 워크숍, 좋은 수업, 공개, 그리고 교과 연구의 운영 또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교 강사들의 역량 신장과 연구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영재교육이 고도 영재와 일반 영재 구분 없이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당시 국가적 과제와 함께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전남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영재교육 대상자의 발굴과 선발,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기관의 확산 등을 꾸준히 해오던 차에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의 변화 속에서 지원율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등으로 동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시도별 교육감님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서 사업과 예산이 축소되는 등 제도적 한계 또한
사실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지원율 하락과 수혜율 하락은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는 영재교육 전반에 걸친 관심이 낮아지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입시 블랙홀을 향한 날개 없는 추락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갈 상승기 진입의 전조라고 보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영재교육이 앞으로 빚어낼 여러 성과들의 튼튼한 기초였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눈앞의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기에 미래교육 마중물로서 영재교육이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재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영재 교육이 현황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발표자분하고 네 분의 이렇게 토론자분이 함께 영재 교육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나 현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 생각에는 그 좀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우리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실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4년에 영재 교육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영재 교육 전공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그 어머니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영재 교육이 그때는 굉장히 이슈화되고 핫하고 뭐 영재가 뭔가요? 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냥 어딜 가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은 영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의욕적이신 분들, 그분들 지금 생각해도 뭐 밤 늦게까지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시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영재 교육 그 전체 경쟁률도 많이 낮아지고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주 생생하게 느끼시겠지만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부와 저희가 함께 하는 사업들도 지금 많은데 매년 들리는 소리는 작년 대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늘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항상 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영재 교육에서는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위축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게 성장을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점점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요.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20년 동안 아주 곽광을 받던 영재 교육이 이렇게 지금 다소 축소되고 위축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자유롭게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영재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평준화 정책이 아니었으면 사실 영재 교육은 필요가 없죠. 아마 자기네 수준에 맞는 그와 같은 교육들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우리들이 대학 단계에서는 영재 교육을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대학 단계는 자기 수준에 맞게 또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셀렉트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뭐 영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없지만 초, 중, 고는 이제 74년도에 그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 그냥 평준화 교육이니까 거기에는 교육적 니즈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최소한 좀 우수한 인재들을 과학기술에 우수한 인재는 조기에 우리가 육성해서 좀 교육을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영재교육이 필요하고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정말 본질인 교육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심지어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아마 큰 차이는 없겠지만, 선생님들한테 교육자료조차도 안 줬어요. 알아서 그냥 가르치세요. 선생님들은 아우성 쳤죠. 뭘 가르치라는 거냐, 어떻게. 그럼 자료라도 주고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하세요. 라고 해서 시작돼 왔습니다. 근데 그게 초기에 제가 기억하기는 2003년도에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보면 0.1%였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일반인들 눈에 띄질 않아요. 문제도 작고 규모도 작고. 자, 근데 그게 막 1% 넘어가고 2% 가까이 가면서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 세금을 내갖고 저렇게 교육을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나는 더더군다나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애가 뽑힐 가능성이 있으면 동의하다가 떨어지면은 동의가 안 되는 영재교육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커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발생시키는 주범이다. 뭐 이렇게 몰리면서 영재교육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나. 근데 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진 교수님이 지금 교육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교육적 대처 방안. 뭐 이건 사회 문제고 이걸 완벽히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교육에 충실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경도 많이 못 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좀 제공해주는 양적 확대가 아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된 의견인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장께서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좀 헷갈리기는 해요. 돌고 도니까 항상. 근데 어쨌든 지금 영재교육이 한마디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말 과영재 아이들이 과영재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원인을 따지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은 외적인 보상과 내적인 보상인데 외적인 보상으로 가장 관련된 거는 별로 진로에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겠죠. 금지 대상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그럼 또 한 가지 내적인 보상인데 너무너무 거기서 학습하는 게 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되다. 그럼 아이들이 거의 또 올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정현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거는 지역 차도 크고 개별 학교별 기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일반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2부 순서 패널로 와 계신 최정배 교장 선생님, 한국과학영재학교 선생님 와 계시는데 이 교장 선생님만큼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만큼 제대로 된 과학영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러면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 교장선생님 와 계시는데 우리 광양 지역처럼 잘 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동안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이니까 라는 차원에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운영하는 것 같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뭐 하나 다 다녀본 건 아니고 만나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흔하게.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지표를 든다 그러면 제가 소속해 있는 건국대학교에 영재교육 전공이 1998년도에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교사들이 와서 자기가 영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배워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로 몰려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지원자가 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에 우리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안건이 뭐냐? 저희 전공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 운영에 참석 못하면서 동의서를 써주고 왔어요. 그래서 문 닫자. 써주고 왔어요. 닫힐 거예요. 네.
그만큼 교사들이 배워서 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교사의 승진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현장의 교사들이 영재교육 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배우겠다는 열의가 없고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교사들이 이 영재교육 업무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떠맡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현장에서 들으면 교사들이 그래요, 스스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보람을 주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그런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선택받을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대책을 드리기보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의견. 자연스럽게 아마 그 교사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재교육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은 모릅니다만 제 지도했던 학생들이나 또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보면은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특별한 학교에 교사가 되는 것의 메릿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 이렇게 서울시나 여러 그 교육청을 보면은 새로 신규 발령받아 가지고 영재 학교로 과학고나 이렇게 영재 학생들 지도하는 학교로 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데려가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영재학교건 아니 또 다른 그 특수학교 학급이건 그 특별한 대상의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된 그리고 경험이 상당히 쌓여 있는 선생님들이 가셔야 될 텐데 그런 선생님들이 다 나오게 하는 이 시스템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되는 한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아주 독특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특히 영재교육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 학생의 니드에 맞는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혹은 다른 영재교육기관하고도 다른 종류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영재교육을 맡고 있는 그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입시 문제는 뭐 지금 해봤자 해결이 잘 안 되겠지만 이 정점에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교육 행정 체계의 그 제일 꼭대기의 책임도 있지만 개별 대학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경험을 한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우리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문호를 매우 다른 잣대 때문에 엄격하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혹은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잠깐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유튜브 청취자들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토론을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토론에 잠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유춘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재교육 2010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학교 현장,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2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010년에 영재교육 연구에 처음 참여를 하면서
이 과학고 영재학교 또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이제 연구차 방문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사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전달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영재교육 현장에서는 뭐 PBL을 비롯해서 뭐 R&E, 사사 중심 교육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도를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있는 학생들과의 면담 연구를 해봐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면담 자료도 상당히 많이 없고 그래 왔었는데 지금 한 15년이 지났죠. 15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정규 학교 교육은 많이 변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영재교육은 그 2010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정규 학교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교수 학습 방법을 발굴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전파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2024년 관점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영재교육원이나 이제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봐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이 영재교육 기관에서 배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또 뭔가 신선한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우리 오늘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과학영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정현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10여 년 넘게 영재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영재교육에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더 좋은 그 수업의 장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성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원을 뽑아서 그 좋은 자원에 기대서 반사이익을 영재교육이 얻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뽑아놨더니 가만 놔둬도 무언가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뭔가 좀 반성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이소영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재교육 시스템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제를 깔자라고 얘기를 하고 발표 중에 하셨지만은 저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영재교육 시스템에 사실 많은 부분이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령에도 영재교육 시스템을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이라고 하는 이 정형화된 이런 포맷으로 2003년이죠. 2003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은 97년도에 지정한 25개였죠. 그 25개가 27개로 늘어났지만 왜 꼭 그 27개에서만 영재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에서도 왜 영재학급의 교사들은 왜 교사만 해야 되는가? 최근에 방과 후 수업에 와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 방과 후 수업의 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영재학급은 현직 교사들만 할 수 있는가? 이런 전형적인 틀이 결국 이런 고정적인 시스템이 영재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영재교육은 계속 시도하고 혁신성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의 모델을 찾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고착화 되는 그런 상황을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초중 영재 교육이 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학생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토론자 분들께도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고 혹시 류춘열 박사님의 의견에 또 의견을 다시 부과하실 분 계신가요? 네, 현장.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교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내부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든 영재교육 기관과 그 영재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부터 역량 강화까지. 그 시행령에 영재교육 대상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강사의 요건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얼마든지 그 영재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고요. 교사의 문제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내부 자성을 제외하고요. 학생도 그 니즈에 맞는 리워드가 있어야 되듯이 교사들도 영재교육에 전담했을 때 갖게 되는 보람,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인사상에 있어서의 처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영재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람, 자긍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이 뭐 사교육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뭐 여러 입시의 블랙홀의 뭐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이 지탄을 받다 보니까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수임자로서 그 자긍심마저도 상처를 사실 입었거든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경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성공의 척도가 높은 보수로 귀결되는, 아까 의사라는 직종을 뭐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과학자를 우대하고 과학 수학자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드높였을 때 보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영재교육이 출발했던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내발적 동기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역량을 향상시켜서 영재교육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뭐 신규 교사가 그 영재교육을 맡아서 한다? 뭐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서 사실 제가 좀 제 생각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세련되게 바꿔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시스템 컨텐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시스템이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영재교육 현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 환경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나 이런 입시 같은 문제들과 얽히면서 사실 현장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경쟁에서 떨어진 이유는 그 학생들이 그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아까 외재적 이유, 뭐 내재적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당연히 와서 배우고 하면 재미는 있죠. 재미도 있고 수업도 배우는 것도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걸 배웠을 때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외부에서 영재원에서는 배울 게 없어, 막 그 내용이 별로야, 옛날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한 평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좀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영재 교육이 보다 조금 사교육하고 경쟁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교육만 잘하면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저는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는 사실 경쟁을 해서 공교육이 이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공교육의 고급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현재 교육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 이야기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교육이 괜찮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은연중에 약간 사교육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만점 받은 자들 인터뷰하면 아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수능 만점을 받으면 아 저는 무슨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사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사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공교육에서도 아 단순하게 뭐 우리만 잘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사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좀 그런 공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나갈 그러니까 굳이 사교육을 가지 않아도 공교육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아까 성함을 모르겠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와닿는 부분이 지난 그 영재교육진흥법 이후로 영재교육 기관이 그 형태를 굉장히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에 일선의 다른 학교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그 체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과학고와 이 영재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저의 과학교육자인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나마 우수한 교사들은 과학고로 가고 우수한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고 일반 학교의 과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TF가 있었는데 그게 과학 중점 학교를 만드는 TF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 연구 단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출발을 했는데 그때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고 나온 학생들이 월등히 공부를 잘해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일반고 나온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대학에 와서 한 클래스에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과학의 특성상 이 먼저 알고 있는 학생들하고 그 격차가 한참 지나면은 이게 좁혀지지만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고 또 나머지 일반 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그 사기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라는 걸 일반 학교에 만들면서 과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다양성을 주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갖춰져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이 일반 학교 많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영재교육, 과학 영재교육에 이제는 한번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 볼 그런 시점이 온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교육하고의 경쟁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사례를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끝나면 몽땅 다 사교육에 가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교수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과학교육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나머지 조건 하나도 안 달겠다 해가지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영재 교육을 표방하지도 않고 학생을 선발하지도 않아요. 한 10대 1쯤 되는데 그래서 무작위 무선 추출을 하고 다만 그 학생의 의향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초점은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출발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문제로 연결되는데 반드시 과학 탐구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한 학기 내내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이에요. 사실 그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학원도 못 가고 그걸 하거든요.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수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8, 90% 되니까 그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앞으로의 그 영재교육 시스템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주변의 문제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각각의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는 탄탄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뭐 교육 프로그램부터 교사들의 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주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이제 이 제목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토론 시간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 오늘 과학영재 포럼 제1부의 주제가 초, 중 등 영재교육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지금 요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대처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남은 10분 동안에 이 대처 방안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네, 먼저 포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국은 교육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영재교육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를 하면 속진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어요. 속진교육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선행학습이 주된 거죠. 왜? 충분히 더 어려운 내용들, 더 발전적인 내용들을 높은 수준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에게 계속 너는 지금 이 수준에서만 이해를 가르쳐 들면 미적분을 이해할 수 있는 애게 덧셈 뺄셈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앉혀놓으면 아주 애가 교육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리고 영재교육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성이 있다라고 나타난 것들은 뭐냐면 속진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비정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카이스트에서도 그런 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영재고나 그 과학고 일반고를 나온 애들이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나다가 학년이 지나가면은 뭐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 만약에 4학년을 마치는 데까지 또는 뭐 학사, 석사, 뭐 박사를 하는 데까지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결국은 다 채워지는 거니까 크게 빨리 배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심화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화는 참 정의도 어렵지만 또 하나 이 심화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상급 학교 입시에서 이걸 전혀 반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교육은 철저하게 선행학습 시킵니다. 그거가 더 우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디얼하게 영재교육에서 자, 선행은 제외하고 심화 중심으로 역량 중심으로 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급학교 고등학교가 과거나 영재고 진학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대학 입시를 진학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어느 학부모가 거기에다가 자녀를 갖다가 맡겨놓고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입시 문제까지 건드리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길게 가서 뭔가 이게 영향을 발휘를 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수학이든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전히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많은 교육이 선행학습을 피하면서 선행학습 같은 이상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부모로서나 또는 학생으로서 이게 만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저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뭐 교육하기보다는 아마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뭐 초중등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라 그러면 정말 신나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선발돼 갖고 제한된 학생들에게 제한하기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서 영재학급을 다니면서
나는 이것 갖고도 더 만족을 못하고 더 도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영재 학급은 어차피 시도에서 중심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서울하고 여기 뭐 전남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학생들 영재로 지금 뽑혀 있는 학생이 수준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는 시도 중심으로 영재를 하지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딱 뽑아갖고 선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 중심으로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선생님들을 모셔서 좀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교육 현장에서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번은 영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재 담당하는 선생님 뭐 인사 가산점도 주고 수당도 더 올려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창 듣고 있던 다른 교육청 내 다른 인사 담당 장학사님이 그러면 영재 말고 다른 건 다 죽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재만을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수당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걸 갖고 하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근데 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내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애들 교육시키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교육 자료도 제공해주고 최신 교육법도 좀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기회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뭐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런 보상 체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열정에만 맞춰서 선생님 영재 교육 하시라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는 마지못해 하시거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의견 또 제시하실 분 계신가요? 여기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재 교육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발전 방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영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또 발전 방안, 아주 현실적인 발전 방안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메아리나 공연불이 안 돼야 될 텐데요. 초중학생의 영재 교육에 있어서 걸림돌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미성년 학생들이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학생의 미래를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될 필요가 있다. 합의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시가 뭐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터놓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학부모들의 인식, 성숙된 변화가 어떻게 촉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과 숨겨진 재능, 그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국가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 교육 자치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영재교육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 영재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교육부나 관계 부처 간의 원활하고 컨트롤 타워에 기댈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교육 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져보았습니다. 영재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최소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완해서 이끌어가고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에서 항상 사교육이 순발력이 있고 효율성이 높고 하는 거에 매우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이제 수익과 수익 창출에 그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자기 또래의 수준의 학생들을 만나서 자기의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을 고민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게 사교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새끼 이 어느 학원에 가기 위해서 그다음 그 밑에 단계를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레벨에 해당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그게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인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그 자체는 이미 상당한 그 일반 학급에서는 누릴 수 없는 큰 환경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환경인데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물적인 지원 뭐 제도적인 지원도 좋지만은 자기 친구들과 또래들과 관심과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이 협업해서 더 많은 그 배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 이때 각 나라마다 인재 양성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그 뭐 상위 몇 %가 인재라고 했을 경우 그게 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재 교육은 앞으로 더 강조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런 자리가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책에 바로 입안이 돼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다시 한번 부활. 요즘 보니까 옛날 그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의상이며 모든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영재교육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은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부의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4시 20분부터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주제로 2부 포럼이 시작될 예정이니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